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이제 30일 오늘 마지막이네. 4월 달도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에는 이제 GM마저 반발, 자동차 관세 한 발 물러선 트럼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켓 시그널에서 뭐 얘기가 자세히 됐습니다만은 이제 취임 100일 맞았죠. 트럼프 2기 정부. 그동안에 어쨌든 최근 한 2, 3주 전에 비하면 이 관세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또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강도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상호 관세만 하더라도 4월 3일 날 뭐 우리나라 25%를 비롯해서 뭐 이제 많은 데는 48%였나요, 베트남?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관세 부과가 이제 발표를 본인이 직접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월 9일 날 이제 관세 이제 부과가 딱 되는 시점에 이제 90일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 의약품 쪽에 25% 품목 관세 부과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얘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결국은 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달에 품목 관세가 이제 먼저 부과가 됐던 자동차, 그 다음에 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기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 표를 한번 먼저 볼까요? 미국의 이제 외국산 자동차, 즉 수입산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 내용이 좀 정리가 좀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품목 관세 중복을 완화하겠다. 이를테면 완성차에 대해서 좀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들 기업들은 지금 이제 품목 관세가 다시 또 부과가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 관세가 이제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완성차 자체에만 부과된 관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5월 3일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도 예고가 좀 돼 있습니다. 25%. 근데 이것도 미국 내에서 이제 만드는 완성차 부품 대상 자동차 대해서는 이 자동차 가격의 3.7%만큼 환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2년 차 내년에는 뭐 2.75%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은요. 원래 얼마 하기로 했다라는 게 나중에 하겠다가 유예를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낮춰서 주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관세의 정책은 이미 물러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 25% 관세를 다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보편 관세 10% 정도만 부과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좀 낮춰주면서 마치 시혜를 베푼 듯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초기 관세 정책 나올 때에 이제 일각의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 사실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수를 일단은 치더라도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관세율이라든가 또는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좀 축소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결국 내부 반발이죠. 여기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GM마저 반발. GM 메리바라 이 GM CEO를 비롯해서 GM은 아주 대표적인 공화당 층입니다. 지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밀고 선거 자금도 많이 됐었던 이런 친공화계, 공화당계 이런 기업들이 관세 정책에 대한 큰 충격을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옆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뭔가 좀 힘을 더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보하는 통로가 좀 베센트 장관이 된 상황인데 베센트 장관의 어떤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먹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머스크가 지금 이제 도치 수장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권력 싸움에서 밀린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은 자동차 쪽에 집중돼 있지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배터리, 뭐 태양광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중국만 견제할 수 있다면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관세는 뭐 유예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면제해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우방국 또는 뭐 동맹국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거래를 해왔던 나라들이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하나하나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권면에서는 오늘 이 기사가 좀 탑 기사인데요. 너무 빨리 떴나 종매도 타기 때 조선주. 예. 조선주들 주가 굉장히 지금 급등을 좀 해왔죠. 최근에 이제 하나조선이 이제 산업은행에서 보유 지분을 매도한다는 얘기니 블록딜을 해서 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조선이 지금 주가가 좀 어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분위기는 조선주들이 다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도 뭐 비슷했고요.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이건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조선 3사 공매도 잔고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좀 나오면은 현재 조선 3사의 공매도 잔고가 2,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시총 대비해서 청산이 되지 않은 공매도 잔액 비율을 보면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0.69%로 제일 높죠. 코스피가 0.2%를 기준으로 보시면 딱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어제 주가가 급락한 하나오션이 0.2%.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비교적 공매도 청산되지 않은 미청산 공매도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HD현대중공업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0.3%로 좀 소폭 올랐고요. 보시면 삼성중공업에 좀 이 공매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덜 청산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조선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상호 3개월 실적 전망치가 대폭 상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제 사실상의 매도 의견을 내는 거죠.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 사실상 우리는 이제 매도 리포트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앞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대적으로 그 세 회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 좀 낮다 우선 치더라도 결국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을 시장에서는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 주가가 좀 하락할 여지도 있다.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주식을 빌려서 이제 하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특히 조선주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요 이제 조선주는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방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오히려 조선주는 더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선주에 대해서 참 지금이 적절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타임이냐 아니면 이제는 조금 쉬어갈 타임이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사실은 정말 개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뭐 시장에서 이제 팔 타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가 조선주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조선주 좀 조정받을 때 뭐 조금 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뭐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버티다가 이제 다시 이제 타임이 돼서 반등하면 그때 가서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이 조선주들은 장기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좀 가볼 만한 사실 거의 유일한 업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SKT 얘기 오늘도 좀 해야죠. 해킹 사태 추락한 SKT 손절이냐 저가 매수. 사실은 앞에서 하나오션 말씀드렸던 것과 뭐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K텔레콤 주가 좀 볼까요, 잠깐? 3월 28일쯤에, 그러니까 3월 말에 5만 6천 원대, 지난달 말, 한 달 전에 대략 한 5만 6천 원대 정도 했던 게 5만 8천 원대까지 소폭 올랐다가 SK텔레콤주가 조금 올랐었죠.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새 보면 5만 3천 원대까지 대략 한 7, 8%, 10% 가까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무슨 10%, 20% 유삼 2314 이게 대거 폭락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SK텔레콤의 이 상황은 주가 상황은 하나오션과 달리 하나오션은 이제 이게 사실은 오버행 이슈라는 거는 일시적인 걸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신뢰가 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량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지금 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가입자들이 좀 이렇게 좀 이전한다. 그러니까 KT라든가 LG유폴스로 번호 이동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사실은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또 지금이야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몇십만 명 정도가 2,300만 명의 가입자 중에서 뭐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이익이 뭐 조 단위로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게 한번 쏠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2,300만이라는 이 가입자 수가 사실은 그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KT는 LG 플러스가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마케팅하고 이쪽 가입자들을 지금 절호의 기회다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전략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히 경쟁사회의 이유고. 그래서 좀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 사태가 좀 향후에 만약에 뭔가 좀 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본물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절이냐 저가 배수냐 이거에 있어서 손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게 SK텔레콤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고 배당 그 수익률이 한 7% 정도, 6, 7%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매년 배당도 많이 하는 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맛에 SK텔레콤이 통신주들을 해왔고 사왔고 투자를 해왔고 또 지금처럼 경기 상황이 불안할 때는 대표님 또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해온 건데 지금 이 신뢰가 깨지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이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오션이랑은 좀 결이 다르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얼마나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뭐 보면은 일부 언론 기사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치 않습니다. 당장 국정원이 정부 전 부처 직원들한테 유심증 당장 바꿔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정보 유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SK텔레콤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쟁전 사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외신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스페인만 해도 한 18시간,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한 7, 8시간 정도 상당히 심각한 정전 사태를 좀 펼쳤습니다. 이게 정전이 벌어졌을 때 한 멀쩡한 한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혼란에 빠지는지라는 거를 이 두 나라의 이번 정전 사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뭐 제가 오늘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정전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 테러 얘기도 좀 나오고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리스크가 터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송전선에서 발생한 이상 진동 얘기라는데 이게 이쪽 전문 용어로는 유도대기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초고압 송전탑 주변에서 이 워낙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 항상 미세하게 있는데요. 이게 날씨 변화가 심하면 즉 밤낮의 온도차가 심해지면 이 진동이 더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진동이 공기 중에 원래 있는 진동하고 부딪히면 진동이 더 커지고 그럼 송전탑이 좀 흔들릴 수 있죠. 송전탑이 흔들리면 송전탑이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 즉 전선에도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선이 미세하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배전소나 이런 데에 있는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줘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과부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정전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산불이 이를테면 자연 발화가 된 산불이라는 것처럼 인간이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기상이변이 전 세계 어디든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송배전선 문제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 어제 그래서 전력 설비 전선주들이 급등을 했던 건데 이번에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또 충분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